오늘 집중 분석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셨을 수도 있는 뉴스이긴 합니다. 그렇죠. 바로 오늘이죠. 2026년 2월 20일 오전 10시 롯데호텔에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아주 흥미로운 정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네, 총 3,21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계획이었죠. 맞습니다. 사실 전력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냥 전봇대나 송전탑 이야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절대 단순한 인프라 공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의 전력요금, 전기차, 그리고 미래 생활을 어떻게 통째로 바꿔놓을지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좀 풀어보죠. 네, 오늘 기후부가 내놓은 자료들을 꼼꼼히 뜯어보면요. 이건 국가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3,210억 원짜리 프로젝트지만 그 이면에는 수백조 원대 글로벌 시장을 향한 포석, 그리고 당장 직면한 에너지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절박함이 깔려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도대체 지금 우리의 전력망에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이런 대수술을 하느냐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죠. 청취자님도 아시겠지만 과거의 전력망은 꽤 직관적이었잖아요.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송전탑을 거쳐 우리한테 쏴주는 일방통행 고속도로 같은 거였죠.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아주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은 태양광 발전의 무려 4분의 3이 전력망의 제일 끝단, 즉 우리 동네 전봇대 같은 배전망에 몰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기의 흐름이 지금 거꾸로 역류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현재 전력망 시스템이 직면한 모순이 거기에 있어요. 동네 골목길 수준의 배전망에서 막대한 전기를 생산해서 거꾸로 밀어올리고 있는 격이거든요. 골목길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차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발전소를 지어도 전력망의 접속 자체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호남권 같은 곳에서는 망이 보강될 때까지 신규 발전기 접속이 아예 막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기껏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는데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야, 그거 정말 답답하겠는데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될 때 멀쩡히 돌아가는 태양광 발전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출력 제어 문제 아닙니까? 네, 출력 제어는 사실 전력 계통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전기는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블랙아웃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문제는 과거에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생했던 이 출력 제어가 이제는 일상화, 즉 뉴노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병목 현상은 심해질 텐데요.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네, 말씀하시죠. 도로가 꽉 막혔으면 가장 직관적인 해결책은 송전망을 더 지어서 길을 넓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정부는 굳이 분산형 전력망이라는 복잡한 길을 택한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송전탑을 세우는 게 가장 쉽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극도로 낮은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이죠. 내 집 뒷산에 거대한 고압 송전탑 들어서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입지 선정부터 주민 설득, 환경 평가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려요. 당장 터져나가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감당할 시간적 여유가 아예 없는 겁니다. 10년을 기다리느니 당장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했다는 뜻이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정부의 첫 번째 해결책, 바로 비증설 대안, NWAC라고 불리는 개념이죠. 네, 말 그대로 전선을 더 깔지 않고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를 배전망에 두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말은 좋지만 사실 ESS 배터리 가격이 엄청나지 않나요? 인프라 새로 까는 비용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경제적인가요?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배터리 초기 구축 비용이 막대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간이라는 기회 비용을 계산에 넣어야 해요. 10년 동안 버려지는 전기의 가치요? 그렇죠. 10년 동안 호남권에서 버려지는 태양광 전력의 가치, 그리고 발전 사업자들의 손실을 합치면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당장 올해 20개의 대규모 ESS를 설치하고 2030년까지 총 85개를 배전망 곳곳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85개면 상당하네요. 이게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겁니까? 이 조치만으로 약 48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추가로 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원전 반기에 육박하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당장 망으로 들어오는 거죠. 당장 올해 상반기에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에 육지로 확대한다고 하니 속도감 하나는 확실하네요. 도로 넓히는 대신 중간중간 거대한 주차장,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어서 꽉 막힐 때 잠깐 주차시켰다가 뻥 뚫리면 다시 달리게 해준다는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배터리만 수십 개 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제 충전하고 방전할지 결정해야 하니까요. 여기서 한국전력의 역할이 완전히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번 기후부 발표의 숨겨진 하이라이트입니다. 한국전력이 지금까지는 선 깔고 고장나면 고치는 수동적인 관리자랐다면 이제는 배전망을 능동적으로 통제하는 운영자, 즉 DSO로 진화하게 됩니다. 단순한 도로 정비반에서 최첨단 레이더 보면서 교통 흐름 통제하는 관제사로 바뀌는 셈이군요. 어떻게 통제한다는 거죠? 한전이 차세대 배전망 운영 시스템인 ADMS를 도입합니다. 내일 일조량을 예측해서 태양광 발전량을 미리 계산하고 과부하가 올 것 같으면 AI를 통해 지역 ESS의 전기를 흡수하라고 실시간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야, 똑똑하네요. 이렇게 동적 제어가 뒷받침되니까 기존의 14메가와트까지만 허용하던 배전 선로당 유연 접속 용량을 16메가와트로 늘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4에서 16으로. 선 하나 안 깔고 소프트웨어 통제력만으로 용량을 14%나 늘려버린 거네요. 그리고 자료 보다 보니까 농공단지 쪽에 구축된다는 마이크로그리드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방금 말씀하신 거랑 어떻게 다른가요? 마이크로그리드는 소규모 자립형 전력망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단지 등에 ESS와 태양광을 패키지로 구축해서 밤에 전기가 싸고 남을 때 ESS에 가득 충전해 두는 거죠. 그리고 낮에 공장 쌩쌩 돌아갈 때 그걸 꺼내 쓰는 거군요. 아주 영리한 방식이죠. 여기까지가 배터리와 스마트 관제를 통한 첫 번째 해결책, 배전망 혁신이군요. 자, 이제 두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바로 전력시장 제도 자체를 뜯어고친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취자님, 최근 제주도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팩트 하나 말씀드릴까요? 2025년에 태양광 발전이 너무 많이 돌아가는 바람에 제주도 지역 전기 도매 가격인 S&P가 무려 146번이나 0원 이하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킬로와트 시당 마이너스 78.74원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전기를 쓰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는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발전소가 공짜로 전기를 주다 못해 돈을 얹어준다는 건데 이게 시장에 고장났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고장 났다기보다는 낡은 시장 규칙이 새로운 에너지의 특성을 못 담아낸 과도기적 현상입니다. 과거 전력 시장은 석탄이나 가스처럼 연료비가 얼마나 드느냐를 바탕으로 비용 입찰을 했거든요.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은 연료비가 0원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발전기를 끄고 켜는 비용을 고려할 때 차라리 돈을 주고서라도 누군가 전기를 써주게 만드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걸 위기가 아니라 시장을 진화시킬 신호로 본 겁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을 포함한 모든 발전원이 참여하는 가격 입찰 제도로 바뀐다는 거군요. 수급 상황에 맞춘 가격 경쟁을 시키겠다고요? 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시장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겁니다. 가격 신호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그에 맞춰 움직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가상발전소, VPP가 등장하는 거네요. 수많은 집 지붕에 있는 작은 태양광 패널이나 동네 배터리들을 AI로 싹 모아서 하나로 묶는 거요? 맞습니다. 흩어진 자잘한 분산 자원들을 모으면 겉보기에는 거대한 발전소 하나가 있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VPP 사업자가 전력 시장의 하나의 큰 플레이어로 입찰에 참여하는 거죠. 흩어진 개미들을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기관 투자자처럼 만들어주는 거군요. 근데 청취자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건 사업자들 이야기고 내 평범한 일상과는 무슨 상관인데 하실 수 있어요. 아주 현실적인 궁금증이죠. 내가 전기 시장에서 뭐 돈이라도 벌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청취자님의 일상과 가장 직결되는 변화가 바로 전기차 배터리의 활용, VG입니다. 이제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굴러다니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아, 출근해서 주차장에 꽂아두면 망에 전기가 부족할 때 내 차에 있는 전기를 비싸게 되팔아서 수익을 올린다는 그 개념이군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운영 규칙이 개정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내가 내 돈 주고 산 전기차 배터리인데 전력망에 연결해서 전기를 뺐다 넣었다 하면 배터리 수명이 깎이는 거 아닙니까? 굳이 내 배터리 수명을 갉아먹으면서까지 팔 이유가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게 V2G 기술의 핵심 딜레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시장 제도의 개편이 필수적인 겁니다. 보상이 확실해야 한다는 거군요. 를 데우는 데 쓴다는 난방자원화, P2H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정확합니다. 전기가 남아돌 때 소비를 늘리고 모자랄 때 공급을 줄이는 수요 이전을 똑똑하게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핵심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쉽게 들어오도록 분산 특구 내에서는 규제 특례도 팍팍 준다고 하더라고요. ESS 저장 전기 판매 사업자들 책임 공급 비율 완화해 준다고요. 네, 기존 규칙대로라면 일정한 공급을 보장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특구 내에서는 이 장벽을 대폭 낮춰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라는 뜻입니다. 인프라 깔고 AI 관제 시스템 도입하고 새로운 전력 거래 시장까지. 이거 듣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대 산업이 태어나는 느낌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글로벌 전력망 투자액이 2030년에 약 3,72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하던데요. BNF 전망 자료죠. 기후부가 3,210억 원의 국비를 들이는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국내 문제 해결을 넘어 이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생태계를 대한민국 산업의 수출 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수백조 원이 넘는 시장이니까요. 그 천병 역할이 K-그리드 인재 창업밸리 조성 계획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우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290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전력망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합니다. 가상의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스타트업들이 VPP나 ESS 제어 알고리즘을 마음껏 테스트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기술 개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닐 텐데 자본 연결도 해주나요? 국내외 핵심 투자사들과 유망 스타트업을 직접 연결해 주고요. 오, 스케일이 크네요. 글로벌 스탠다드 선점을 위해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싱가포르 난양공대 연구진들과 70억 원 규모의 국제 공동 R&D도 공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체결된 여러 대학과 기관들의 다중 양해각서, MOU도 결국 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자는 강력한 포석이었군요. 자, 청취자님, 오늘 정말 깊고 넓게 많은 정보들을 짚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아주 방대한 내용이었죠. 커다란 발전소에서 전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한 방향으로 쏴주던 낡은 일방통행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역 내에서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남으면 저장하고 필요할 때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의 시대로 접어들었네요. 그렇죠. 거기에 똑똑한 AI 관제 시스템과 거대한 배터리들, 그리고 여러분의 전기차까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스마트한 양방향 시장 체계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런데 청취자님,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 눈부신 전환의 끝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묵직한 화두가 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오늘 자료에서 언급된 가격 신호에 따른 전기차 충전, V2G와 난방자원화, P2H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미래의 전력망의 과부하를 막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의 전력망 시스템이나 AI가 여러분의 삶에 직접 개입한다면 어떨까요? 직접 개입이요? 예를 들어 퇴근하고 전기차를 꽂아뒀는데 밤사이 전력이 부족해지죠. 시스템이 임의로 차의 전기를 빼서 써버린다거나 실시간 전력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한파가 몰아치는 날 집안의 보일러 온도를 AI가 자동으로 낮춰버린다면 말입니다. 와, 효율적이고 전기요금을 아껴준다는 명분은 있겠지만 내 집과 내 차를 알고리즘이 마음대로 통제한다니 살짝 소름이 돋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스마트 그리드의 혜택을 온전히 통제하고 누리는 주체일까요? 아니면 이 거대한 전력 최적화 알고리즘을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통제권을 내어준 작은 톱니바퀴의 일부가 되는 것일까요? 생각할수록 묵직하네요. 기술이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금전적 수익을 주는 건 맞지만 그 거대한 자동화 시스템 안에서 개인의 선택권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정말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달콤한 경제적 이익 뒤에 숨겨진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딜레마죠.
청취자님도 오늘 밤 댁에 있는 스마트 가전이나 주차된 전기차를 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건 먼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방금 우리가 분석한 정책과 함께 당장 우리 턱 밑까지 다가온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니까요. 네, 이미 시작된 변화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집경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청취자님의 지적 호기심을 짜릿하게 채워줄 더욱 깊이 있고 흥미로운 소스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스마트하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I promise great articles and insights this year. I wish you happiness.